지금 뭐 3대 특검법 굉장히 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김건희 씨 일가의 오랜 측근이자 집사가 정말 오랜만에 듣는 용어인데 집사로도 불리는 김모 씨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금 김 씨가 출국 금지 조처를 특검팀이 했는데 사실은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권 무효화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하고 지금 뭐 특검팀은 이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부실 기업이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원을 투자받은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는 건데 요 김 집사가 보니까 최은순 씨 잔고증명서 위조 맞아요. 사건에서 직접 문서 조작한 혐의로 집행유예 확정된 그 사람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을 했는데 한국증권금융 같은 공적인 기관 형식의 금융회사도 50억을 여기에다가 투자를 했고 그걸 보고 다른 또 일반 기업들도 뭐 몇십억씩 투자를 한 거잖아요. 과연 이게 정상적인 것인가. 이런 부실기업, 적자기업 이런 기업에 정체가 불명한 기업에 자발적으로 자신들이 야 여기는 앞으로 유망하겠구만. 그러면서 투자했을 리는 만무하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 사람이 김건희 씨의 집사 역할 같은 걸 했으니 김건희 씨가 좀 영향력을 발휘한 것이 아니냐. 충분히 의심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예전에 박근혜 정권 시절에 안종범 경제수석이 미르재단 만들 때 각 기업체들에게 좀 출연금 좀 내라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통령실이나 아니면은 국가의 공적 기관 힘이 있는 곳에서 이런 먼저 한국증권금융에다가 투자 좀 하지. 누구의 뜻? V제로 뜻. 이렇게 하면서 한 것이 아니냐.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금방 밝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 이런 것들을 이게 정말 자신들이 검토해봤는데 야 이런 부실기업에 우리는 투자한 전례가 없어. 그런데 V제로가 부탁을 하고 한국증권금융에서 투자를 했으니 우리도 해야지 라고 했다면 배임에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관련자들이 사실관계를 실토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특검 조사라든지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관련자들을 불러내면은 사실관계 금방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뭐 몇 번 얘기했지만 장모 최은수 씨가 300억 원이 넘는 잔고 위조 증명을 세 차례에 거슬쳐서 했잖아요. 저희 주변에 잔고 위조 증명을 해서 은행에서 어떤 사업에 대해서 보증을 받거나 대출을 받거나 이런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절도나 뭐 사기 또는 술 먹고 좀 싸웠다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잔고 위조 증명은 제 반경 한 20km 안에 한 명도 없는 것 같아요. 성적표도 아니고 잔고 위조는 성적표 위조는 있을 수 있죠. 그건 있을 수 있습니다. 잔고 위조 증명은 금융거래를 하는데 이거는 신뢰를 완전 무너뜨리는 그럼요. 악질범이거든요. 제가 해외에 있는 금융 관련 계신 분한테 물어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있을 수 없는 일이래요. 이런 일은. 그런데 한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부정부패 비리가 엄청 많을 것 같다. 다 돈이죠. 최은수 씨가 계속했던 건 사실 돈에 관련된 거였거든요. 그러면은 최은수 씨는 김건희 씨를 등에 업고 했을 것이고 또는 다른 뭐 오빠나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근데 이게 저는 그래서 이번에 나왔던 사건이 17번이다. 16가지 하면 내가 16번까지 관련 16번이 관련 인지 사건이거든요. 네. 수사 과정에 인지하게 된 관련 사건. 16-1로 하려고 했더니 뒤로 많이 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17번 정도 매기고 생각보다 덩치가 클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장 수사님이 늘 얘기하시는 이제 평택건 아직 특검이 제가 물어보니까 그건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뭐 검찰 쪽이나 다른 데서 수사할 수 있는데 특검이 이것도 나중에 하게 되면 그건 18번 정도 되고.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부정부패 비리가 지금 이거 하나 있는데 이거 하나 나오겠습니까? 저는 훨씬 더 많을 거다라고 봅니다. 그 일가들이 해왔던 걸 비춰볼 때 계속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이게 김건희 씨가 연루됐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는 게 이 렌터카 회사에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이 관련 임원한테 거기 김 여사 후배니까 좀 차량 좀 한 50대 정도 지원해줘 이랬다라는 거잖아요. 전직 임원이 진술을 했죠. 검찰에. 네. 그러니까 이거는 뒷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지 않을까라고 추측해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이치모터스의 계열사 도이치파이낸셜의 지분을 최은순 김건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윤석열 전 총장이 예전에 이제 검사들 공직자 재산 신고를 할 때 이 지분이 빠집니다.
이게 어디로 갔냐라고 의문이 있어요. 되게 싸게 산 지분이었거든요. 권오수 회장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비마이카, 이 IMS의 전신이 비마이카라는 회사예요. 렌터카 업체. 같은 회사입니다, 사실상. 그런데 이 회사가 그 지분을 좀 갖게 돼요. 그러니까 상당액의 지분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다. 김혜성 씨가. 이 김 씨가 김혜성 씨인데 거기까지 충분히 추정이 가능하고 옛날부터 뭐 워낙 가깝기 때문에 그리고 그 어머니의 법정에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김혜성 씨가 잔고의조 증명으로 집행유예형을 받았는데 당신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잔고의조 증명을 했냐. 친구의 어머니라서 해줬다는 거예요. 친구의 어머니라서요? 네. 김건희 씨를 이제 그 서울대 경영대학원 EMBA 대학원 동기인데 친하고 누나로 인생에 뭐 조언도 많이 받았다. 누나죠. 김건희 씨는 72년이고 여기는 77년인데 그런데 정말 도움을 많이 받은 내가 정말 존경하는 누나기 때문에 대가 없이 해줬다는 거예요. 대가 없이. 대가 없이. 근데 그게 더 문제예요. 대가 없이 해줬다는 건 그렇게 가까운 사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김혜성 씨가 대기업들로부터 180억 넘는 투자를 받아서 미르재단은 투자받아서 어쨌든 돈이라도 있었잖아요. 이분은 투자받은 돈으로 자기 집은 팔고 날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빼먹은 겁니다. 더 사실은 죄질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걸 그냥 김혜성 씨 보고 했겠냐? 사실 김건희 씨를 보고 했다고 봐야 되겠죠. 설마 그럴 리가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오메프라졸님이 이제 하다 집사 게이트도 다 보네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특검이 아예 처음부터 게이트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네. 아예 브리핑에서 뭐 이런 의혹이 있다가 아니라 게이트라고 이름 붙였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거의 규모와 범죄 의혹을 좀 파악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평택은 어떻게 돼갑니까? 이제 평택 18번 두 가지 축이겠죠. 뭐 단무지 게이트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단무지 축이. 게이트. 예, 네. 단무지에 이상한 단무지 안에 뭐가 들어가 거, 있었나? 이상한 거 뭐 들여왔다라는 하나의 의혹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서 펀딩 하이라고 해가지고 펀드를 모집했대요. 이것도 비슷한 거죠. 그냥 한 700억 정도의 단무지 게이트에 펀드도 있었다. 네, 단무지 게이트는 이제 다른 것이고 또 하나의 축은 이제 펀드 한 700억 정도를 모금을 해서 우리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면 우리는 관세가 없으니까 너희들에게 15% 정도의 이율로 되돌려줄게. 그렇게 해가지고 돈을 모금을 했어요. 15%요? 네, 근데 그 돈 가지고 농산물 수입은 안 하고 그냥 꿀꺽 먹고 인마이 포켓 내 돈 내놔. 그랬더니 잠깐만 기다려봐. 우리 수입할 거라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투자자들이 화딱지 나가지고 고소고발하고 지금 내 돈 내놔라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단무지 게이트와 펀딩 하이 게이트 이 두 가지가 평택의 여러 가지 의혹 중에 하나인 것 같고 이것은 뭐 관련 기관들에서 조사를 잘 하겠죠. 뭐 이런 소문들에 대해서 확인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순직 해병 특검 그건 같은 18번으로 할까요? 18번, 그러시죠. 18, 19 이렇게. 18, 19 단무지 게이트 하나, 펀드 펀딩 하나, 게이트. 펀드 하나. 한 25번까지는 최소한 갈 것 같아요. 근데 돈에 대해서는 하여튼 동물적인 감각이 있지 않았냐. 만약 이런 것들이 사실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다. 이게 참. 지금 장 소장님 말씀하신 평택의 단무지 게이트도 있고 그다음에 이미 거의 실체가 어느 정도는 드러나 보이는 그 IMS 모빌리티의 사건도 있고 이게 어떻든 대통령 일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비리들이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거에 대한 양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추가로 이런 것도 있고 이제 IMS 같은 경우는 거의 사실상 이건 뭐 분명해 보이는 그런 의혹인데 그런데도 국민의힘에서는 지금도 주주들의 입장을 쭉 들어보면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은 것 같아요.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였는데 네. 계엄은 잘못됐다. 탄핵은 안 된다. 근데 이게 탄핵은 안 된다니까 뭐 A는 되고 B는 안 된다처럼 마치 추상적이지만 탄핵은 안 된다라는 건 돌려 말하면 윤석열이 다시 와서 집권해서 아이고. 대통령직을 수행해야 된다라는 어머나. 얘기예요. 리액션 아주 좋아요. 와 여기 그럼 MBC는 단전단수 이 더운데 에어컨도 그렇죠. 못 틀고. 아, 이게 단전됐으면 큰일 났죠. 그러니까요. 네. 어이구. 근데 그거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런 의혹들이 거의 사실로 밝혀지고 있는 지금도 친윤 주류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분들이 국회의원 자격도 없다. 이렇게 부정부패와 사실 더 말도 안 되는 그냥 뭐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이런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는데도 탄핵은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는 게 과연 말이 성립되는 말인가
성주환 앵커님, 우리가 윤석열 정권 시절 우리 뉴스바사사 지금 방송 거의 2년 정도 하고 있는데 계속 많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런 얘기도 있어요, 이런 의혹도 있어요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것이 다 사실로 지금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처음 막 명태균 게이트에 뭐 그 전부터 막 여러 가지 일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참 나라를 말아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비리들 과거에도 고위공직자나 이런 분들 비리가 있는 경우들이 있었지만 저는 더군다나 대통령의 직위, 그러니까 영부인의 직위에서 이 정도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거는 처음 봤어요. 네. 그러니까 특별감찰관 임명하라고 해도 임명 안 한다고 계속 그러고, 괜히 국회에다가 니들이 추천 안 해서 임명 안 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식으로 핑계대고.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 거를 본인들은 안 거예요. 그러니까 감추고 싶어 한 거죠. 지금 사실 그러면 지금 박 실장님 언급을 하셨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이제 국민의힘 상황으로 좀 넘어가 보면 안철수 의원 사태로 공석이 된 혁신위원장 자리에 이틀 만에 새로운 혁신위원장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어제 기자들과 만나서 이제 취임 일성을 밝혔는데 잠깐 영상 보고 오시죠. 기존 혁신위원장으로 선임됐던 안철수 의원이 권성동 권영세 의원에 대한 인적 쇄신을 주장했었는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저는 이번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절박한 시점에 지금 꾸려졌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혁신의 주체는 당원이라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혁신의 대상이나 뭐 청산의 대상, 모든 것을 우리 당원들께서 그 당원의 권한을 이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는 기반을 마련해 드릴 뿐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이번에 위원장님이 제안 받으시면서 전권 약속 받으셨죠? 전권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저와 지도부 모두 지금 대단히 절박한 상황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방향이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의 방향이어야 하고 지도부가 그것을 수용해야 우리 혁신안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문제의식을 지금 혁신위와 우리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권이냐 아니냐 이런 확인 작업이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기자가 정권을 받았냐, 약속 받았냐라고 하니까 윤희숙 위원장의 눈이 동공이 한 3초 정도 약간 지진 나는 게 이렇게 보였어요. 저 멀리서. 그러면서 그런 작업은, 확인 작업은 저는 지금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장 소장님? 센 노랗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문제 진단부터 잘못됐어요. 문제의식을 혁신위와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절박한 마음이 하나의 마음이다. 그래서 정권 이런 거 필요 없다. 일심동체다. 지도부의 생각과 내 생각이 같다 이거잖아요. 근데 지도부는 인적 청산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뭐 김영태 위원장이 얘기한 5대 혁신안 이런 것도 전혀 받아들일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공유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백발위원회 위원장. 백서발간. 백서발간. 네. 본인 여의도 연구원장이잖아요. 여의도 연구원장은 혁신위원장하고 거기 있는 부원장은 혁신위원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백서발간하고 그냥 국회에서 공청회 한번 하고 국민의힘 나아가야 될 방향. 패널 박성수 시장님 와가지고 좀 저희들에게 쓴소리 한번 해주십시오. 출연료는 저희 한 15만 원 정도 드리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하는 것으로 끝내겠죠. 아무것도 못해요. 혁신 끝났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말 저는 이제 장 소장님하고 거의 전적으로 같은 생각인데 혁신이 끝났다고 봐요. 근데 이제 다만 최대한 선의로 해석한다면 선의를 그러니까 윤희숙 죄송합니다. 윤희숙 씨가 혁신위원장 한다는 생각 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서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만약 정말로 혁신할 생각이 있고 전략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선의로 해석을 한다면
당원 투표를 되게 강조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당원 뭐 현실을 하든 그 쇄신을 하든 뭐든 당원의 뜻에 돼야 된다. 당원 투표도 뭐 두어 차례 할 생각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어떤 반발이 없이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인적 청산을 당원 투표에 붙여서 할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다라는 작은 생각을 해봐요. 선의로 해석한다면. 선의로 해석한다면. 근데 저는 그건 일머리가 없는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꼭 찍어봐야 맛을 보는 것도 아니고, 자, 인적 쇄신을 당원 투표에 올렸을 때 과연 올리는 것 자체가 올리려고 할 때 가능하겠냐? 지금 송원석 지도부에서 저는 그것도 힘들다고 보고, 구체적으로 또 인적 쇄신을 좀 구체적인 사람을 들먹거린다? 거의 불가능할 거라고 봐요. 두 번째, 자, 지금 여론조사나 이런 것 봐도 전당대회에서 일단 김문수 전 후보가 높게 나오는 편이에요. 그것도 상당히 꽤 과반은 안 되지만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 놓고 봤을 때 높게 나오는 편인데, 그거는 전 그렇게 봐요. 국민의힘 당원이 약 70만 좀 넘게 있는데 지금 하는 꼬락서니라고 표현할게요. 이 꼬락서니를 보고 상당수는 투표를 생각을 아예 안 합니다. 입장 발표, 그러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요. 그럼 9구 일부만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당원 투표를 한들 이게 그러면 당원 70만 명의 고른 의사냐? 그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런 의사를 물으려면 공청회도 하고 토론회도 하면서 공론조사를 한다면 그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겠지만, 당원 투표로 모든 걸 해결하겠다? 저는 그건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보는데, 저는 오히려 그게 당심을 제대로 반영하냐?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 의지는 모르겠고 일단 일머리는 없는 것 같다. 의지도 없고 일머리도 없고 그냥 욕심만 있는 것 같아요. 혁신위원장은 혁신을 해야죠. 당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생각이 지도부와 같다. 그리고 당원들에게 그 기반을 만들어드리겠다. 결국에는 그럼 당원당규 정도 개정하려고 그러나? 뭐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적청산 없는 혁신위원회 활동은 그냥 안고 없는 찐빵이다. 저도 한 8, 90% 그렇게 보는데 10%를 선의로 만약 해석을 한다면. 아니, 선의는 보수파 패널인 제가 해야 되잖아요. 박 실장님이 하시면 제가 또 어떻게 됩니까? 또 저 정체불명 평론가라고 또 뭐라고 지적받아요. 선이라고 제 좋아하는 후배가 전 회사에 있습니다. 한가해요. 이 사람들이 각종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하락 추세잖아요. 그런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냥 총선이 아직도 멀리 있으니까 우리 주도권, 기득권 절대로 놓치면 안 돼. 그 생각으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당했고 지금 구속됐잖아요. 근데 그때 활동했던 윤핵관 중에 한 명이라도 나와서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나 패족이다, 정계 은퇴하겠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 전혀 없어요. 지역의 자기의 정치적인 기반을 자신의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원과 국민의힘 지지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들 정치하면 안 돼요. 정치하는 거 왜 해요? 국민의 삶을 살피기 위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자기의 삶, 자기의 정치적인 이익, 자기의 안위, 그것을 위해서 국민의힘 지지층과 당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참 너무 한심해서 화가 납니다. 지금 스피커님도 얘기하셨는데 지금 뭐 앞서 오픈 얘기도 언급을 했지만 MBS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국민의힘 창당 이후 처음으로 10%대 지지율 기록했어요. 19%가 나왔는데 대선 직전인 지난 5월 마지막 주와 비교해도 12%포인트 떨어진 거예요. 지금 상황이 이런데 인적 쇄신도 안 하겠다? 그냥 뭐 혁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제가 짧게 추측을 좀 해보면 네. 지금 송원석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친윤 세력들은 야 우리가 이렇게 난장판을 보이고 있는데 19%나 나왔어. 한 자리 숫자로 안 떨어졌잖아. 우리의 길이 지금 맞을 수 있어. 우리가 조금 더 분열 없이 뭉쳐야 돼. 그러면 금방 20% 30% 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직도 10%가 넘어? 아니 지금 하는 행동 봐보세요. 메시지 나오는 거 봐보세요. 혁신위원장 하는 얘기 봐보세요.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너무 한심해요. 이게 지금 국민의힘 의원 107명 중에 많으면 90명, 적으면 80명 정도가 나는 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S급 친윤이 한 5명 정도 있다고 보고 저는 A급 친윤이 한 20명, 그러니까 S급 포함해서 한 15명, B급이 한 20명, 나머지 한 5, 60명 정도는 약간 좀비 형태. 이기는 편 우리 편 하고 가는데 지금은 굳이 고개를 들 필요가 없다. 왜? 총선은 멀리 있으니까. 그런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서울이나 경기도에 기초자치단체장, 기초의회들 국민의힘이 더 많아요.
지난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이 크게 이겼기 때문에 더 많습니다. 여기 다 뺏깁니다. 아마 이분들 다 할 거예요. 근데 본인들은 살아요. 총선이 28년에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이 당협위원장들이나 서울 수도권, 영남 정도도 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충청도 원래 호남은 없고 충청도, 영남, 수도권 이런 분들의 원외 당협위원장이랄지 기초자치단체장들 이런 분들이 들고 일어나야 돼요. 내년이면 일자리를 잃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외 당협위원장도 제가 여권 한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외 당협위원장들 중에도 혁신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별로 없대요. 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 시절에 그쪽으로 다 세팅이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뜻을 모아서 사실은 세력이 필요하니까 성명서도 내고 해야 되잖아요. 쭉 리스트업을 해봤는데 20명이 채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은 제가 경고하는데 내년에 일자리를 다 잃습니다. 이분들이 나서서 당의 혁신을 요구해야 돼요. 지금 국회의원들 지금 90명은 나는 뭐 2028년까지 그냥 고개나 숙이고 있을래? 그러면 딱 이거예요. 민주당이 그러면 또 이른바 똥볼 차서 기회가 오겠지. 그냥 이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맞아요. 기다리자, 버티자 네, 뭐 이런 거죠. 국수님이 소주 도수는 안 된다. 다음에 맥주 도수로 가야 좀 정신을 차리지 않겠나 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조경태 의원이 어제 이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 출마 선언하면서 인적 청산 대상이 45명 플러스 알파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45명이냐? 윤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서 한남종 관저로 직결했던 의원들 지금 영상 보실 텐데 이제 이분들이 45명이다. 김정지 의원, 나경원 의원 뭐 쭉 다 있네요. 네. 네. 송원석, 송원석 의원, 뭐 김기현 의원 옆에 의원. 쭉 있죠. 네. 근데 또 조경태 의원이 그 얘기도 했어요. 내란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이분들부터 인적 청산해야겠다. 인적쇄신위원회 당 상설기구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옳은 말이죠. 이렇게 해야지 국민의힘이 살아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경태 의원이 과연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좀 먼저 전당대회가 제대로 열릴까라는 생각도 있고 조경태 의원이 끝까지 출마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출마하더라도 당대표나 혹시 최고위원에 당선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술적인 미숙함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전선이 너무 넓어요. 본인 혼자서 45명 청산하겠습니다 그러면 45대 1로 싸워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조경태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으면 누군가는 나와서 맞습니다. 조경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적 청산해야 됩니다. 나는 조경태 의원과 뜻을 같이 합니다. 라고 하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오히려 조경태 의원이 고립되고 힘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전선이 너무 넓히는 거는 초창기부터 넓히는 거 같은 생각이에요. 조경태 의원의 메시지는 맞는 말인데 저렇게 하면 일이 안 됩니다. 제가 일머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S급 친윤 5명. 그렇죠. A급 친윤. 제가 분류가 딱 좋게 용어까지 만들어냈어요. A급 그다음에 15명. 그러면 먼저 최소한 S급 친윤 5명은 우리가 인적쇄신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 친윤 13번 정도가 그래 쟤는 심했어. 이렇게 돼요. 나는 살지. 한 5명을 딱 타깃을 그렇죠. 해야 일단 13번, 14, 15 정도들이 움직인다. 그렇죠. 나는 쟤랑 달라. 그래 쟤는 좀 빠져야 돼. 사실은 제가 이런 게 시켰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적들의 분열을 시키는 거예요. 일단. 그래. 그래서 5번 빼고 그다음에 10번까지 빼고 그다음에 15번이 떨고 있을 때 너는 살려줄게. 그러면 당이 개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머리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실 줄 모르시는 거예요. 박성재 실장님과 좀 만나서 좀 얘기를 들었어요. 일단 S급 친윤부터 제거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대응하기 위해서 TF 발족한다고 밝혔는데 어제 의총에서 만장일치로 동의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노컷뉴스 보도를 보면 권성동 의원이 윤상현 의원 압수수색에 문제가 많다. 우리 규탄해야 한다. 그러니까 조용했다는 거예요. 조용했고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수사 대응 TF라도 만들어야 한다고 하니까 또 조용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하지 않고 침묵이 흘렀다는 건데 그러니까 송 위원장이 대답 없으면 동의한 걸로 생각하겠다 하니까 그렇게 흘러갔다는 거예요. 이 보도에 대해서 배현지 의원이 오늘 아침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그 상황 맞다고 확인을까지 해줬어요. 그러면서 지금 국민의힘 상황이 뭐 휴대폰 전화기 바꾸는 분도 많고 뭐 윤상현 의원이 이제 현직 국회의원이 1번으로 압수수색이 되니까 좀 예상을 못해서 좀 당황하는 것 같다. 좀 뒤숭숭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국민의힘 몇몇 의원들은 이렇게 생각하겠죠. 휴, 내가 처음이 아니구나. 다행이다.
빨리 휴대폰 없애야지. 집에 가가지고 빨리 여러 가지 문제 있는 거 사무실에서도 빨리 빼내야지, 없애야지. 와, 시간 벌어줘서 고맙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냥 각자 도생이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크로비스타에 버티고 있으면 만약 구속영장이 취소가 되고 또 막 메시지 내고 방조자 동조자들이 옹호하는 얘기하고 불리한 진술 안 하고 그러면은 이 친윤 세력들도 힘을 받았을 텐데 이제 수계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살 길을 찾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뭐 무슨 TF를 만든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도 그냥 주진우 의원 정도만 참여해가지고 하지 않을까. 여기서 뭐 실질적으로 제대로 뭔가 일이 진행되거나 뭐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들 스스로 나부터 살고 보자. 그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같은 생각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 2번 먼저 해서 얘네들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그래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게 사람이에요.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8월 2일 전당대회 앞두고 이제 후보 등록 시작이 됐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4선의 정청래 의원, 3선의 박찬대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근데 지금 박찬대 의원이 내란범에 대한 사면 복권 제한하는 내용의 내란 특별법을 발의를 한다고 해요. 이제 특별법에 이제 뭐 쭈루루 하는데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이게 들어가 있거든요.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이거 야당 말사법이다. 국민의힘도 결과적으로는 계엄의 피해자라는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네? 전 대통령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 계엄과 해괴망측한 메시지와 행동에 대해서 옹호하고 방어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이 지금 국민의힘이잖아요. 저런 정당은 말살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국민의힘과 보수우파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지. 관저 앞에 있었던 45명이 국민의힘의 주도권을 계속 행사하고 이상한 얘기를 하는 한 이거는 국민의힘은 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송은석 비대위원장이야 그 친윤 그룹들의 지금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말에 동조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내지 않는 것이 맞고 자꾸 이런 메시지 나면 인적 청산에 있어서 대략 한 17번 정도 될 뻔했던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앞에 5명 안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메시지 안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에 사진 보니까 앞에 계시더라고요. 관저 앞에. 5번, 6번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찰진 리액션을 보여주셨어요. 네, 결과적으로 계엄의 피해자다 하니까 네. 에잉 하셨는데 놀라운 얘기죠.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여기 뭐 개인형 같은 거 없어요? 여당의 지위를 뺏겼다. 그래서 피해자다. 그래서 본인들이 한동훈 그러면 탓이다. 쟤 때문이야라고 해서 멀리하면 제가 그걸 이해하죠. 사실은 국민의힘 의원 중에 상당수는 뭐 계엄을 할지 몰랐겠죠. 뭐 몰랐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면 와 저런 미친 그러면서 정말 사과하고 빨리 탈당시키고 빨리 탄핵한다. 그러면 피해자가 되죠. 근데 계속 탄핵 반대했었고 간신히 탄핵 소추가 이루어졌었고 그 다음에도 아스팔트 세력과 함께 탄핵 기각 외쳤었고 무슨 피해자입니까? 동조자들이 최소한 동조자들이라고 보고 저도 이제 제 지금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보면 제가 내는 세금 중에 극히 일부는 정당 보조금으로 들어가거든요. 지난해 선거도 있어서 많이 들어갔을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몇백 원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이런 정당에 내 세금이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국민의힘 당직자 만나서 나 너무 아깝다. 그랬더니 주더라고요. 아 몇백 원을요? 한 300원 정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미안하다 그러면서 줬는데 일단 너무 아깝지만 그것과 별개로 약간 국고보조금을 차단하든지 이러면 반작용이 일어나요. 저는 지금 상태로 가면 국민의힘은 내년에 대구 경북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지방선거에 부울경 지역에서도 상당수 뺏긴다라고 보는데 너무 그걸 이제 국민 투표로 이게 돼야 되지 유권자 심판이 있어야 되지 보조금을 아예 안 주는 12월 3일 이후에 다 회수하는 법안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반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주당 분위기를 들어보니까 전당대회 용이다. 실제 통과시킬 생각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박찬대 의원으로서는 동조하는 의원들의 숫자를 확인한 거잖아요. 한 115명 정도가 찬성했다는 거잖아요. 와 내가 더 많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청래 의원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당대회 용이에요.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네. 지금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되는데 네. 지금 최근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보좌진 갑질 의혹이 제기됐는데 장 소장님 의견이 저 궁금하다는. 보좌관 생활을 오래 했어요. 제가 한 20년 정도 했는데 이런 분들 좀 몇 분이 계세요. 근데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여의도 대나무 숲이라고 여의도 보좌진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 SNS 계정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좀 몇 년 전부터 계속 이러한 얘기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에피소드가 한 3가지 정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한 10가지 정도로 늘어날 수가 있다. 내부적으로 또 고발을 하거나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강선우 의원이 그냥 약자를 보호하는 그러한 법안도 좀 냈잖아요. 그런데 본인은 의원회관에서 그러한 법안 낸 것과 모순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과연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조금 더 심한 자극적인 증언들이 나오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좀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해 봅니다. 저 46차례 교체됐다고 하잖아요. 보좌관들이. 그러니까 어제 SBS 나왔던 보도에서는 일단 강선우 의원은 그런 일은 없다. 또는 뭐 변기가 고장나서 물은 나온 적 있지만 고쳐달라고 한 적 없다. 일단 사실관계 갖고 반박을 했는데 46차례를 교체했다는 건 그중에 뭐 승진이거나 이런 사례도 있겠지만 최소한 뭐 30명 정도 나간 것 같아요. 그렇죠? 그중에 10명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나온다면 지키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제 정도 나왔던 급으로 계속 나온다면 한 2차례만 더 나온다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조금 거기 나온 것들이 모멸감, 모욕감을 느꼈다는 얘기가 많아요. 그 보좌진들이. 더군다나 뭐 법안 낸 게 갑질 방지 법안이었거든요. 그러면 약간 우리 유권자들이 싫어하는 내로남불이게 너무 좀 많이 잡히죠.